대한접시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북한에 쌀을 들여왔습니다. 그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 뵌 거죠. 제가 미디어로 보던 대한민국이 실제 그런가 하면서 이제 대한민국 국민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미디어로 봤던 대한민국이 사실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대한민국 거를 볼 때 무슨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걸 계속 보다 나니까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고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에서 2016년에 탈북한 이철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탈북을 결심하게 되셨다고 들었는데 그 연설의 어떤 부분이 결심에 큰 영향을 주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의 이제 광복절 축사 2016년 8월 10일 광복절 축사에 앞서서 제가 그것만 듣고 대한민국으로 오갔다고 결심을 했으면 상상 도라이겠죠. 그거가 기본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된 거고요. 기본은 이제 제가 대한민국 국민들을 또 만나보고 그리고 또 제가 살던 지역이 황해도 지역이고 그리고 또 제가 있었던 곳이 강원도 지역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 TV를 다이렉트로 봤습니다. 많은 탈북민분들은 USB를 통해서 봤다고 하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이제 대한민국 TV가 다이렉트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본방이라고 하죠. 드라마도 본방 사수하고 저는 드라마는 안 보고 예능을 많이 봤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많이 알고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강원도 원산항 한전 보이부라는 곳에서 있으면서 2006년도, 2009년도, 2007년도 여러 차례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한접시사라는 명칭을 가지고 북한에 쌀을 들여왔습니다. 그때 이제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 뵌 거죠. 그 국민을 만나보면서 제가 미디어로 보던 대한민국이 실제 그런가 하면서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그 대한민국 국민에게 여러 가지를 많이 물어봤던 것 같아요. 차도 만든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미디어로 봤던 대한민국이 사실인가? 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대한민국 거를 볼 때 무슨 동경의 마음을 가지고 보진 않았어요. 적대감을 가지고 본 거지. 근데 그걸 계속 보다 나니까 어느 순간 어느 계기점을 통해서인지는 정확하게 어느 계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차츰차츰 대한민국에 대한 동경심이 생기고 우리 같은 민족으로서의 동질감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 대한민국 국민을 처음 만났을 때 안녕하세요라는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는데 그렇게 북한에서 적들이라고 비춰졌던 대한민국 국민이 안녕하세요 하는데 말이 통하는 것 자체가. 제가 원산항에 있으면서 러시아, 중국, 일본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만나봤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손짓 발짓 하면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 한마디가 참 저에게 무슨 심금을 울렸던 것 같아요. 그런 찰나에 제가 이제 2010년에 대학을 가가지고 대학을 졸업하고 보이부에서 일하면서 그때는 또 공공연하게 또 대한민국 TV를 봤겠죠. 통제하는 쪽에 있었으니까. 저희 집은 통제를 안 하니까. 그러던 찰나에 제가 이제 밤에 순찰을 돌고 들어와서 TV를 보는데 북한 TV라는 게 너무 식상해요. 똑같기 때문에 오직 당을 위해서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30년 동안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루하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걸 좀 봐야 되겠다고 해서 또 한국 TV를 돌렸습니다. 돌렸는데 이제 그때 아마 제 방일 겁니다. 제가 9월 달에 봤으니까 2016년 8월 15일 전전 박근혜 대통령님의 광복절 축사를 거기서 우연치 않게 듣게 된 거예요.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함께 북한에 계시는 이제 간부들이든 주민들이든 새로운 길은 열려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대한민국으로 찾아오라라는 액션을 취해준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야, 대통령이 오라는데 가야 되지 않냐? 이렇게 된 거죠. 일단 다른 국민들이 제가 원산항에서 만났던 국민들 대한민국 좋다고는 얘기했지만 그렇게 저의 심금을 울리진 못했죠. 왜냐면 그게 제가 감을 어떤 신세를 받을지 모르니까. 근데 대통령이 오라고 하니까 착각을 한 거죠. 야, 대통령이 오는데 가야지 하고서 사실은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북한 보이부에서 엘리트로 활동하시다 한국에 오셨을 때 가장 놀랐거나 예상과 달랐던 경험은 무엇이었나요? 북한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 오신 분들이 보이부라고 하면 다 솔직히 이렇게 사적으로 만나면은 보이부라는 소리를 잘 못합니다. 때리진 않겠지만 아무래도 이제 북한에서 보이부에 있었다고 하면은 통제 기간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 단속하고 통제하는 쪽에 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심정을 생각하면 자기네를 못 살게 했던 사람이에요. 못 살게 했던 제가 직접 그러진 않았지만 보이부라는 자체가 이제 그런 쪽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죠. 말하자면 북한 체제, 김정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의 동량을 장악하고 감시하고 하는 쪽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이부라는 것은 이제 정치범들을 정치적으로 많이 엮어 있는 사람들을 다루기 때문에 월북했던 사람들 그리고 저게 중국으로 월경이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월경했던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을 데려다가 조사하고 하면서 북한의 조사 방식은 우리 조사 방식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인권이 보장 안 되는 깡패 국가이기 때문에 구타도 하고 하니까
그런 보위부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또 북한 쪽 보위부라는 것에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뇌물도 또 많이 받아먹고 사니까 뭐 보위부라는 인식은 그렇게 안 좋고요. 그리고 또 북한에서 보위부라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한마디로 못 살게 하는 것이죠. 북한의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시스템 다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한 연구하시는 분들도 뭐 북한의 이제 정치적으로 뭐 북한 체제가 어떻고 저쩌고 연구하는 거는 좀 복잡하겠지만 우리가 일단 간단합니다. 북한은 우리처럼 뭐 5대 직장에 취직을 하려면은 뭐 자기 소개서 넣어야 되고 몰라야 되고 뭐 얼마나 복잡합니까? 근데 북한은 그렇지 않고요. 북한은 이제 계급사회이기 때문에 계급사회, 권력사회이기 때문에 권력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쓰갔다고 하면은 그냥 데리고 올 수도 있고 또 뇌물을 주면은 보위부도 단가가 다 정해져 있거든요. 보위부에 들어가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 깔려 있는 건 있어야 돼요. 토대는 걸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돈을 주면은 제가 있을 때 당시에 2015년, 2016년, 2014년 당시에는 그랬어요. 1,500달러부터 시작했습니다. 1,500달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많기는 3,000달러까지 했는데 근데 이거는 하도 황해도라는 지방이라서 그렇지 평양은 더 하죠. 평양은 뭐 제일 적은 게 3,000부터라고 합니다. 그렇게 뇌물을 주고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또 권력이 또 높은 사람들은 야, 이 사람 보위부에 갖다 이거라 뭐 하면은 또 안에 들어가서 할 수 있고 우리하고 좀 차이가 많습니다. 제가 보위부에서 이제 백공구 연합지휘부라는 곳에서 있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백공구 그룹바, 뭐 백공구 상무 뭐 이렇게 많이 통하더라고요. 근데 정확한 명칭은 이제 백공구 연합지휘부인데 그 백공구 연합지휘부라는 것이 뭐 보위부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총책은 당기관입니다. 당기관에서 당, 행정, 그러니까 정치, 행정, 보위, 검찰, 온갖 뭐 경찰까지 다 합쳐가지고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비상설 조직입니다. 상설 조직이 아닙니다. 비상설 조직인데 이제 한류 단속을 하는 거예요. 백공구라는 거는. 북한에 뭐 많이 이제 한류 문화가 많이 퍼져 있거든요. 뭐 특히나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근데 어쨌든 북한 사정으로 놓고 말하면 많은 겁니다. 근데 우리가 외제적으로 봤을 때는 많아 보이는 거죠. 근데 내재적으로 봤을 때는 적죠.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 단속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그 사람들 인식이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좋습니다. 좋다는 것보다 좋다라고 말하면 뭐 모든 걸 뭐 대한민국을 동경하고 그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 경제가 어느 정도 올라섰다는 걸 북한 주민들이 다 알고 있어요. 예전에 그전 세대에는 제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북한에서 뭐 띠띠빠 부는 자동차 뭐 쌀 씻고 뭐 대한민국 간다 뭐 이런 동시가 있었어요. 그만큼 이제 한국이 못 산다는 표현을 했는데 그 표현이 언젠가부터는 교재에서도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 안 믿거든요. 한국 물건 써보고 한국 음식 먹어보고 뭐 저도 북한에서 초코파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먹어보고 했는데 못 사는 나라가 이 정도의 맛을 낼 수 없는 맛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도 뭐 아무리 닫혀있는 폐쇄적인 국가이지만 어디서 중국을 통해서든 미디어를 통해서든 귀로 대충 눈으로 대충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못 산다라고 표현을 못합니다. 단지 이제 현대판 식민지라고는 아직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이제 교육은 북한에서 진짜 지금은 뭐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당당하게 쓰고 있잖아요. 북한에서도. 예전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간단한 실례로 제가 이제 탈북할 때 제 친구하고 같이 이제 서해바다로 수영을 쳐서 왔는데 제 친구한테 제가 대한민국 가자니까 몰랐어요. 제 친구가. 대한민국이 어디냐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그거예요. 대한민국은 다른 나라, 한국은 다른 나라, 남조선은 다른 나라, 서로 다 다른 나라로 알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이제 거의 다 알 겁니다. 왜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제는 모든 교재나 그리고 또 신문 다 남조선이라고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몰랐습니다. 얘는 남조선 그리고 북한은 뭐 북조선이라고 표현은 안 하지만 자기네는 자기네 국호를 쓰잖아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그만큼 우리는 한반도다라는 명분을 그래도 세웠어요. 남조선, 북조선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쓰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하는데 교재 자체가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안 알려주기 때문에 그냥 남조선인가 보다 라고 알고 있었던 거죠. 2016년 서해 바다를 수영해서 탈북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때의 구체적인 상황과 물리적인 어려움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서해바다로 수영쳐서 온 이야기를 하려면은 뭐 신사임당에 뭐 하루 영상을 나가도 부족할 이야기인데 팩트만 말씀드린다면은 뭐 일단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님의 광복절 축사를 듣고 가겠다고 결심을 해가지고 제 친구한테 9월 15일 날 얘기했습니다. 이야기를 하고 가자라고 하니까 저희가 살던 곳이 이제 황해도 지역이기 때문에 북한에 이동의 자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중국을 통해서 뭐 베트남을 통해서 라오스를 통해서 삼국으로 올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제2의 방안을 찾아야 되는데 그 방안이 뭐냐? 바로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빤히 다 보이는 강화도예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하고 어릴 때부터 같이 이제 연안에서 같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연안에서 바라보이는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강화도 말도로 되어 있습니다. 강화도 말도에 이제 해병대 한 개 중대가 나가 있는데 그게 태국기를 목표로 삼고 가자라고 결심을 먹게 된 거죠. 그래서 제 친구하고 이제 바다로 오게 됐는데 또 바다로 왔다니까 그냥 바다로 그냥 춤춰서 해수욕장 들어가서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그래서 차라리 지뢰밭을 건너서는 게 더 위험하다는데 저희도 역시 바다로 나갈 때 지뢰밭도 있고요. 전기철조망도 있거든요. 그걸 다 걸쳐서 오는 거예요. 그걸 걸쳐서 이제 바다로 입수를 해서 썰물 때 이제 몸을 실어가지고 이제 한국 내려올 때 같이 제 친구하고 한 6시간 동안 수영을 쳐서 온 것 같아요. 이제 학교 때 그래서 같이 유년 시절을 보낸 친구였고 그리고 그 친구는 뭐 보이부에 있었던 친구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일반 북한 주민이었기 때문에 그 친구한테 이제 한국으로 가자라고 해가지고 그 친구가 신고를 한다고 하면은 저는 또 빠져나갈 길을 생각하고 있었겠죠. 저 친구의 사상을 검증해보느라고 그랬겠다. 그러면 보이부에 있는 친구의 말을 믿겠습니까? 아니면 북한 일반 주민의 말을 신뢰하겠습니까? 신뢰도에 따라서 보이부에 있는 사람을 신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사상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하면은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한 거고 이 친구가 가서 신고를 한다고 해도 제가 저한테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 같다라는 거를 생각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 친구가 원래 사실은 탈북을 먼저 했던 친구예요. 북한에서 제가 있었던 지기가 보이부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친구지간이라도 나는 탈북을 하느라고 중국으로 갔다가 중국에서 북송됐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안 했던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에 와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충격받았습니다, 저도. 제가 이것도 오랜만이 아니고 진짜 잘 말 안 하는 건데 제가 제 친구하고 와가지고 이제 대한민국 군함에 올라탔을 때 그 국정원이라든지 이런 조사기관에서 나와서 거기서 대충 군함에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랬어요. 저희는 인터뷰 그리고 기자들이 와서 하는 게 있었어요. 그걸 할 테냐라고 의향을 물어봤거든요. 저희는 이제 귀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제가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보이부에 있던 장교가 귀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방송에 하겠느냐 그거를 했었는데 기자회견을 하겠냐 했었는데 안 하겠다고 했어요. 왜 안 하겠다고 했냐면 저하고 친구하고 그 무인도에서 잠깐 있었는데 무인도에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 가서 성령하고 북한 다시 들어가자고 했댔어요. 북한 체제 무너뜨리겠다고. 제가 이게 진짜 하도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생각을 안 해가지고 기억이 사뭇사뭇 없어졌댔는데 이런 인터뷰들을 자주 하다 나니까 제가 처음에 와서 어떤 얘기를 했었는 것까지 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점차. 근데 딱 생각해보니까 내가 한국에 처음에 왔을 때 그런 말을 했구나. 성경수라고 우리 북한 다시 들어가려고 한다. 북한 시대 무너뜨리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댔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나 혼자 살갔다고 온 것이 기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북한 체제에 대한 부당성을 제가 북한에서부터 알고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2011년에 김정은이가 북한의 지도자라고 갑자기 김정일이 죽으니까 지가 뜰바닥 나서니까 솔직히 재수 없었습니다. 20대에 갑자기 생뚱같이 나와가지고 아버지가 나라의 지도자였다고 해가지고 자식도 갑자기 지도자로 나오니까 저도 거기서 기분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체제의 부당성을 조금 감수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와가지고 바로 그냥 저희 성령하고 북한 다시 들어가서 북한을 우리만큼 아는 사람도 없거든요.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이 어떤 것에 잘 먹혀 들어갈지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정보국이라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동향을 장악하는 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의 심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보면 북한이라는 것을 제 고향이라는 것을 버리고 온 것이 아니라 북한을 변혁시키기 위해서 개변시키기 위해서 사실은 왔던 것 같은데 어떻게 되다니까 북한에 이제 가기 싫어졌네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북한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한국에 처음 오자마자 달랐던 거요? 그냥 언어가 어느 정도 통한다. 그 외에는 너무나도 다 놀랐습니다. 아무리 제가 북한에서 대한민국 국민을 만나보고 미디어를 봤다고 해도 실제 제가 몸으로 체험하니까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게 사회주의 시스템이라는 곳에서 살던 사람이 몸이 배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곳에 오니까 너무나 다른 거예요. 여기는 완전 오픈 아닙니까, 다. 닫혀있던 곳에서 갑자기 나오니까 그 맥주 흔들다 따면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아시죠? 그런 심정인 거예요. 맥주 뿜어져 나오고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방황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저도 그런 심리인 거예요. 이게 너무 닫혀있던 곳에서 살다가 갑자기 오픈된 곳에 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갈팡질팡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로 보면은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뭐 다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저를 말씀드리면 그랬어요. 아무리 제가 무슨 북한의 어떤 위치에 있든지 간에 보이부에 있었던 뭐에 있었던 한국에 오면은 다릅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던 사람들이 바뀔 수가 없거든요, 거의. 그래서 비교적
이 닫혀있던 그리고 또 이 통제 속에 살던 그 마인드는 꼭 어느 구석에 있어요. 그건 뭐 외교부에 있든 뭐에 있든 뭐에 어느 위치에 있든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제가 만나보니까 아직 북한 냄새가 난다라는 게 제가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행동거지도 그렇고 북한에서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계급사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은 그걸 못 버리고 있어요. 내가 북한에서 외교관을 했는데 뭐 이런 자기를 높여보는 게 있어요. 물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뭐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뭐 우리나라는 뭐 안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근데 특별히 북한 사람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뉘앙스라든지 행동거지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조금 뭐라고 하죠? 이게 아직 물이 다 못 빠졌구나 이게 보이거든요. 적응 힘들었다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어려웠어요. 어렵지 않다는 거는 뭐 그건 거짓말이고, 어려웠죠. 뭐 모든 것 자체가 지금도 제가 대중교통을 잘 이용 못해요. 그래서 서울 올 때도 이렇게 힘들게 자꾸 차 끌고 다니는 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아직 습관이 안 됐어요. 처음부터. 뭐 우리나라가 대중교통이 얼마나 많아요. 시골까지 다 있잖아요. 그거를 아직 이용을 못하는 게 이 핸드폰으로 앱이 다 있잖아요. 그 앱을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 앱을 다운받아가지고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는지. 그리고 교육할 때 처음에 왔을 때 뭐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하면서 무슨 핸드폰 번호요, 뭐 주민등록번호 이런 거를 막 쓰지 못하게 그리고 알려주지 못하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적는 것도 보이스피싱인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적응하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어려웠던 것 같아요, 저는.